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심장 바이칼 호수. 그 척박한 땅에는 우리와 눈매가 똑같고 광대뼈의 각도마저 일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푸른 반점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마을 입구에 나무 오리를 깎아 올린 솥대를 세우며 안녕을 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 속 영웅의 이름, 바로 고구려칸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이국 땅에서 러시아 말을 쓰는 그들이 왜 우리 고구려의 왕을 자신들의 시조라 부르며 그리워하는 걸까요? 중국의 고대 사서인 위서와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조상이 북방의 거대한 호수 근처에서 내려왔다는 짧고도 강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반도에 갇힌 약소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하던 거대 문명의 후예였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시베리아의 진주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 주변을 걷다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에벤키족 혹은 브리아트족이라 불리는 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깊게 팬 주름, 광대뼈에 굴고 그리고 무언가 그리움을 담은 듯한 눈매까지. 이들을 보고 있으면 혹시 우리 삼촌이나 고모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무서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학계와 한국의 유전학자들이 수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바이칼 호수 인근 원주민들의 DNA 염기 서열은 현대 한국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북의 혈통을 추적하는 Y 염색체 분석에서 우리 민족의 핵심 유전자인 하플로그룹 C2가 이곳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이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었던 한 뿌리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이들이 지키고 있는 풍습에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보십시오. 긴 나무 장대 끝에 나무로 깎은 오리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의 안녕을 빌며 세웠던 솥대와 판박이입니다. 길가에 오색천을 두른 고목 아래서 절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선앙당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신령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콩을 삶아 발효시켜 먹습니다. 소구인들이 그 지독한 냄새의 코를 막을 때 그들은 우리네 총국장과 똑같은 음식을 보약처럼 챙겨 먹습니다. 언어는 또 어떻습니까? 엄마를 아마, 아빠를 아바라 부르며 나와 너를 가리키는 대명사조차 우리말의 고어와 일치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학계에 권위 있는 한 교수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바이칼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자궁이다. 빙하기 시절 따뜻한 곳을 찾아 남하했던 무리가 한반도의 주류가 되었고 끝까지 그 땅을 지켰던 이들이 지금의 시베리아 원주민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 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작게 여겨왔던 그 시간 동안 우리의 형제들은 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고구려의 기상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고구려칸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주몽은 정말 바이칼에서 남하한 대륙의 황태자였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주몽의 이야기는 알에서 깨어나 활을 잘 쏘고 부여를 탈출해 엄니대수를 건너 고구려를 세웠다는 설화 같은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가 겨우 신화로만 남았을까요? 승자의 기록에서 지워지고 사대주의의 붓끝에 잘려나간 피 끓는 실종된 역사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 고고학계의 권위자들은 바이칼 호수 동쪽 바르구지인 평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가요에 주목합니다. 그 가요의 가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북방의 거대한 바다에서 온 태양의 아들 고구려칸이 전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커다란 나라를 세웠노라.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동명성왕이라 부르는 주몽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서인 위서 고구려전을 펼쳐보십시오. 거기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선조는 부여에서 나왔으나 그 뿌리는 북방의 탕리국에 있다. 이 탕리국은 고고학적 지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바이칼 호수 인근 지금의 시베리아 평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대륙의 역사를 잊고 살았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의 변방 역사로 우리를 편입시키려 동북공정을 획책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북방의 기록들을 신화라는 이름 아래 매장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이칼의 원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몽은 자신들의 형제 중 가장 용맹했던 자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남아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당시 주몽의 결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50도의 혹한,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대지. 그곳에서 주몽은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척박한 북방을 넘어 천하의 중심을 세우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철갑을 두른 기마 군단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내려온 말의 발굽 소리가 바이칼의 얼음판을 울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대륙 문명의 거대한 대이동이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이칼에서부터 중원까지 유라시아 전체를 호령하던 북방 기마 민족의 종가였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광개토 대왕이 왜 그토록 북방 영토 확장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향 땅 바이칼로 돌아가기 위한 수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을 뚫고 달렸던 기마 무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을 호령하던 주인이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몽의 후예들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계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고구려는 당대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병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서양의 기사들이 철갑을 두르기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말과 사람이 모두 철갑으로 무장한 게마무사라는 무적의 철기군을 운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고대판 에이브람스 탱크 부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말이 온몸에 철갑을 두르고 그 위에 올라탄 전사 역시 눈만 내놓은 채 철갑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돌격할 때 나는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고 땅은 지진이 난 듯 요동쳤습니다. 적군이 쏜 화살은 철갑에 부딪혀 맥없이 튕겨나갔고 창은 꺾였습니다. 고구려의 게마무사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적진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기술력은 바로 고구려 활에 있습니다. 맥궁이라 불리는 이 활은 작지만 엄청난 탄성을 가졌습니다. 물소 뿔과 소 힘줄을 겹쳐 만든 이 복합궁은 추운 시베리아의 기후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강력한 파괴력을 유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구려 무사들의 안장과 등자입니다. 말 위에 서서 양손을 놓고 활을 쏠 수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고구려 전사들은 발을 지탱하는 등자를 정교하게 개량했습니다. 덕분에 말 위에서 몸을 획 돌려 뒤를 보며 화살을 날리는 파르티안 샷이 가능했습니다. 적들은 쫓아오다가 앞에서 날아오는 고구려의 화살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사력의 원천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북방 대륙의 풍부한 철광석과 바이칼에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대장장이들은 탄소 함유량을 조절해 강철을 만드는 고도의 제련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왕조들이 고구려의 철갑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첩자를 보내고 전전긍긍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결코 앉아서 당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청야 전술로 버티다. 기회가 오면 저 무적의 철기군을 내보내 적의 심장부를 도려냈습니다.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살수에서 전멸하고 당 태종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그 압도적인 힘. 그것은 바로 바이칼의 기상과 고구려의 과학기술이 만난 결정체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리더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그것을 휘두르는 손이 떨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가 대륙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던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끌고 온 113만 명,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이었습니다. 요동성 하나에만 수십만의 적군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내린 결단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군은 홀몸으로 적진에 들어가 항복하는 척하며 적의 보급 상태와 사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청야 전술을 펼칩니다. 내 땅의 우물을 메우고 식량을 불태워 적이 단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뼈를 깎는 고통의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내린 이 냉혹한 결단이 결국 살수에서 적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더 잔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로 연개소문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연개소문을 흔히 독재자 혹은 반역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고구려 내부의 온건파들은 굴욕적인 평화를 구걸하며 당나라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직감했습니다. 머리를 숙인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될 뿐이다. 그는 스스로 피를 묻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무능한 왕을 폐하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국가 전체를 전쟁 수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리더의 결단은 때로 외롭고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의 지혜와 연개소문의 강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바로 1400년 전 고구려 리더들이 보여주었던 당당한 자주의 기상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그들의 말발굽이 닿았던 곳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단순히 만주 벌판이었을까요? 고구려의 영향력은 서쪽으로는 내몽골을 지나 중앙아시아까지, 북쪽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이칼 호수의 혈매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성벽이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바이칼 동쪽에서 발견한 성곽터와 유물들은 고구려의 축성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합니다. 칠을 쌓고 외벽을 견고하게 다지는 그 독특한 고구려식 성곽 구조가 그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구려가 단순한 영토 국가를 넘어 북방 기마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륙의 연맹체, 즉 고구려 연방의 맹주였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의 사서들이 기록한 고구려의 강역은 늘 축소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거나 고구려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벌벌 떨었던 치욕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비에 새겨진 영락이라는 연호를 보십시오. 영락은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바이칼에서 내려오는 철과 모피, 만주 벌판의 곡식, 그리고 한반도의 풍부한 해산물까지 고구려는 이 거대한 대륙의 혈맥을 잇는 경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주변의 부족들이 주몽을 고구려 칸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은 고구려가 그들에게는 문명의 중심이자 강력한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칼의 푸른 물결이 우리 조상들의 식수였고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이 우리 기마병들의 연병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바이칼 호수 인근 브리야트 공화국의 박물관에는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복식과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지도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고구려가 꿈꿨던 세상은 한반도라는 작은 감옥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하는 당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기상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은 영토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그 위대한 제국 고구려가 왜 단번의 패배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야 했을까요?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라의 김유신 때문이었을까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진짜 칼날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등 뒤에 있는 법입니다. 연개소문이라는 거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고구려의 심장부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들들인 남생, 남건, 남산이 권력을 놓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첫째 아들 남생은 동생들의 공격을 피해 고구려의 주적이었던 당나라로 망명해서 고구려의 모든 군사 기밀과 성곽의 약점을 당나라에 바쳤습니다. 700년을 버텨온 제국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적의 충차 때문이 아니라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라는 독버섯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지방 성주들은 중앙의 내분을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누구를 위해 싸운단 말이냐라며 성문을 열어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668년 평양성은 함락되었고 보장왕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때의 참상을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구려의 수만 명에 달하는 기술자, 학자, 귀족들이 당나라의 오지로 끌려갔다.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요동 벌판에는 임자 없는 고구려 전사들의 해골만이 뒹굴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대륙의 주권을 상실하고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로 밀려나게 된 민족적 대참사였습니다. 만약 그때 고구려가 하나로 뭉쳐 당나라를 막아냈다면 지금의 우리 영토는 만주와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갈라져 싸울 때 주변국들은 미소를 지으며 칼을 갑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와 넓은 영토를 가졌어도
내부가 썩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그 준엄한 진실을 말입니다. 700년 제국은 무너졌지만 바이칼에서 시작되어 만주벌판을 달렸던 그 뜨거운 피는 14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관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 과연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어낸 이 역동성, 자원 하나 없는 좁은 땅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물건을 팔고 반도체와 조선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이 저력. 이것은 바로 시베리아의 혹한을 뚫고 대륙을 경영했던 고구려인들의 개척 정신이 현대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철길이 열리고 가스관이 연결되는 그날, 바이칼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렸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열차가 달리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판 광개토 영토 확장이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신고구려 비전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의 전사였고 유라시아의 지배자였습니다. 바이칼의 푸른 눈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며 주몽의 후예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대륙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슴속에 잊고 있었던 대륙의 기상을 다시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